자, 봅시다. 오늘은 이제 돌다리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가 몇 쪽이냐면, 일단 저기 108쪽, 108쪽에 돌다리 작품을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기 2학기 이제 저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또 으쌰으쌰 해서, 또 이제 본문도 다 살펴보고, 내용 정리도 다 해보고, 특징도 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108쪽을 펴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펜 들고, 그리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 돌다리의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서사갈래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사갈래란 무엇이냐? 우리 예전에 한번 저기 시를 배운 적 있죠? 저 시 뭐 배웠었지? 뭐 자화상도 배웠었고, 그치? 그리고 첫사랑도 배웠었고, 뭐, 그쵸? 많이 배웠었죠? 그런 게 이제 서정갈래였다면, 이제 서사갈래인데, 서사갈래는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뭐 소설 같은 거, 그치? 그런 게 이제 서사갈래의 이제 뭐 종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서사갈래 개념은 여러분들 107쪽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작가가 서술자를 내세워서 특정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인물이 겪는 사건과 갈등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이더라. 뭐가요? 서사갈래가 그렇더라. 여기서는 이제 서술자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을 설정한다. 그렇죠? 그리고 뭐야? 인물을 이제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사건과 갈등을 형상화시키는 거죠. 물론 이제 허구성을 더해서. 뭐 그러한 이제 뭐 사실 개념에 이제 특징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것이 서사갈래더라. 그래서 그 조금만 더 읽어볼까? 서사갈래 주요 구성 요소로서는 소설의 구성 요소죠. 인물, 사건, 배경이 있더라. 그쵸? 그래서 이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소설이 된다. 그래서 뭐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인물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인물과 그가 처한 어떤 환경 사이의 갈등 같은 것 등을 다루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소설의 종류에는 다시 뭐 설화, 뭐 서사갈래의 종류에는 설화, 고전 소설, 신소설, 뭐 현대 소설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이제 설화나 뭐 고전 소설이나 그렇죠? 뭐 신소설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108쪽인데 자, 108쪽에 이제 저기 돌다리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쵸? 소설이 있는데 누가 썼답니까? 그렇지. 이태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태어난 연도는 1904년도. 네, 물음표로 되어 있죠. 정확하게 이제 돌아가신 연도는 정확하진 않더라. 그래서 뭐 간단히 읽어보면 소설가고, 그쵸?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요 작품으로는 뭐 그림자, 까마귀, 복덕방 등이 있더라. 물론 우리가 배우는 돌다리도 주요 작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저기 이제 저기 본문을 좀 볼 건데 내용을 먼저 다 봐야 스토리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특징적인 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주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소설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펜 들고 중간중간에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필기도 해보면서 저기 뭐야 수업을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발단인데요.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정거장에서 샘말 십리길을 내려오노라면 반이 될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뜨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심리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을 한번 쳐볼까? 심리? 여러분들 심리라고 하면 보통 한 4km, 약 4km 정도 되죠? 그렇죠? 지금은 잘 안 쓰는데, 그치? 지금 오히려 이제 킬로미터 단위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리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썼죠. 왜 우리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속담도 있지, 그치? 아니, 민요 가사죠, 그쵸? 자, 이 4km라고 하는 것은 꽤 거리가 되지 않니? 그쵸? 발병, 그래요. 뭐 어찌됐건 심리라고 하는 건 약 4km 정도 되더라. 그래서 약 4km 정도의 이제 길을 내려오면, 그치? 반이 될락말락한 데서부터 샘말 동네보다는 그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가 먼저 보이더라. 공동묘지가 중간에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 한번 밑줄을 한번 쳐봅시다. 어디냐면요. 건너편 산기슭에 놓인 공동묘지 여기다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보자.
물론 이제 뒤에 내용까지 다 봐야 알겠지만, 이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이태준이란다. 여기서 그 이제 창섭이, 저기 이제 그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라고 이제 저기 서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쵸? 음, 뒤에 내용이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저기 여기 창섭에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쵸? 여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이 여동생이, 그치? 묻힌 곳이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죽은 누이, 창옥이, 묻힌 곳이더라. 죽은 누이, 창옥이, 묻힌 곳이더라.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정리 먼저 해보고, 그쵸? 공동묘지가 먼저 눈에 띄인다. 그 다음에 창섭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까지 바라보았다. 자, 창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쵸? 창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일단 조금 더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시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조금 더 보고 이야기를 해보자. 창섭은 잠깐 걸으고 멈추고 바라봤대요. 봄이 올 때 보면 진달래가 불붙듯 피어 올라가는 야산이다. 야산이다. 야산은 이제 저기 들 가까이에 나지막한 산 같은 걸 야산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단풍절도 지나고, 보세요. 누르테테한 가닥나무들만 묘지를 둘러, 듣지 않아도 적막한 버스럭 소리만 울릴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봄은 아니고, 단풍철도 지나고, 그러면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 대충 계절로 따지면? 그렇지, 겨울 또는 늦가을 정도가 되겠죠. 여기 부분에다가 또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어디냐면 여기 부분, 지금 여기서부터 듣지 않아도 울릴 것 같아까지, 뒤에 울릴 것 같았다까지 밑줄. 여기서 이제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죠. 소설의 계절적 배경. 초겨울에 어떤 황량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계절적 배경은 언제다? 한 초겨울, 또 늦가을, 초겨울 이때쯤 되더라. 한 11월 말이나 12월 이쯤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듣지 않아도 선생님 여기까지 밑줄 그거라 그랬죠. 그렇죠? 울릴 것 같았다. 그 다음에 어느 것이라고 집어낼 수는 없어도 창옥의 무덤이 어디쯤이라고 짐작이 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불러보며 묵례를 보냈답니다. 자, 근데 봅시다.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불러보며 묵례를 보냈대요. 지금 서술 부분이지, 서술 부분. 서술 부분이죠, 그쵸? 서술 부분인데, 창섭이라고 하는 인물의 지금 마음까지, 심리까지도 직접적으로 서술해주고 있어요. 다 알고, 그치? 그러면 이 소설의 시점은 무슨 시점일까? 그렇죠, 그치? 뭐가 돼요? 전지적, 왜 이렇게 나오냐? 자, 적어봅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더라. 그치? 또 지워지네.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요. 뭐가 터치가 되나보다. 자, 그 다음에 묵례를 보냈답니다.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자 보세요. 창섭은 마음으로 창호가 불러보면 묵례를 보냈다. 창호가 부른 거잖아. 그럼 이때 창섭의 심리는 어떨까? 창옥에 대한 어떤 느낌? 그렇죠.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또 슬픔이라는 감정도 있겠고, 그치? 안타까움도 있겠고. 그쵸?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자, 밑줄 긋고요. 적어봅시다.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 슬픔,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 슬픔,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게요. 다만 오누이뿐으로, 그쵸?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였었다. 나이가 훨씬 떨어진 누이라고 하는 것은, 누이는 원래 일반적으로, 그쵸? 여자 형제를 일컫는 말이니까, 누나가 될 수도 있고, 여동생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여동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훨씬 떨어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 여동생이었구나. 이것도 한번 표시해볼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 누이였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지금도 눈에 선하다. 눈에 선하다. 그렇죠? 그다음 봅시다. 자기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여기서 자기는 누굴까? 그렇지. 지금 뭐야, 이거는 제기대명사라 그러죠? 우리 이런 걸. 창섭이겠죠? 창섭이가 마침 방학으로 와 있던 여름이었다. 창옥은 저녁 먹다 말고 갑자기 복통으로 뒹굴었대요. 읍으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청해 왔고, 의사는 주사를 놓고 돌아갔대요. 그러나 밤새도록 열은 내리지 않았고 새벽녘에 아파하는 것도 더해갔답니다. 주사를 놨는데 나아지지 않는 거죠.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그렇죠?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 하였다. 하라는 대로 환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나 역시 오진을 했었다. 여기서 오진은 잘못 진단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시 하루를 지나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내 눈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자 봅시다. 지금도 눈에 선하다해서 지금도에서 괄호를 열고 어디에서 괄호를 닫냐면요. 선생님 지금 방금 읽은 부분 있죠? 맹장염인 것을 알아내 눈치였다 라 그래서 16번째 줄이네. 16번째 줄에서 괄호를 닫아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회상 부분이죠. 회상 부분. 그러니까 뭘 회상하냐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누가 죽던 날? 그렇지, 누구? 창옥이, 누이가 죽던 날. 누이가 죽던 날을 회상하는 부분이더라 라고 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적어보고 누이가 죽던 날을 회상함.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의사를 여기 부분 있죠? 다시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이 부분 어디까지 밑줄을 긋냐면 뒤로 나오나? 의사를 데리러 갔으나 의사는 바쁘다고 환자를 데려오라 하였다까지 밑줄을 그어봅니다. 의사가 어떠니 태도가 굉장히 무성의하고 성의 없고 권위적인 의사의 태도를 알 수 있죠. 적어보세요. 무성의하고 권위적인 의사의 태도. 자, 무성의하고 권위적인 의사의 태도. 그럼 얘들아, 권위적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걸 권위적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식으로 행동하거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권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뭔가 지위나, 그렇지? 또는 뭐 권력을, 그렇지? 내세우면서 그걸 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무기로, 그러니까 지위나 권력을 내세우면서 상대를 이제 억압하려고 하는 거, 상대를 아래에 두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권위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무튼 보니까 뭐 저기 아픈 환자를 오래요, 바쁘다고, 그렇지? 그래서 권위적인 의사의 태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적어보고 결국은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얘들아 맹장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맹장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초기에 발견이 되면 수술하고 나서 맹장 이렇게 떼고 그리고 정상인처럼 뭐 운동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결국 뭐 때문에 그러면 죽은 걸까? 누이가 뒤에 나오지만 그렇죠. 그렇지? 적어볼까요? 자, 오진이라고 하는 거지. 자, 일단 오진은요, 그릇되게 진단하는 거, 병을, 또는 이제 그런 진단 자체를 오진이라고 합니다. 뭐 이건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복막이라고 하는 건 뭐 배 안에 이제 장기를 이제 그 막 같은 거, 장기를 이제 뭐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데, 그냥 단어만 알아두고요. 중요한 게 여기죠. 자, 밑줄 그어 봅시다. 다시 하루를 지나 여기 고름이 터지고, 복막이 절망적으로 상해버린 뒤에야 겨우 맹장염인 것을 알아낸 눈치였다. 결국 의사의 오진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라. 적어봅시다. 의사의 오진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여기서 병세는 이제 병의 어떤 진행 상태를 얘기하지. 그렇지? 병의 진행 상태. 그래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뭐 때문에? 의사의 오진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는지 봅시다. 그때 창섭은 자기도 어른이기만 했으면 필시 의사의 멱살을 들었을 것이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런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창섭은 뜻을 세워 의지를 세워서요. 아버지가 권하는 고농을 마다하고 의전으로 들어갔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고농이라고 하는 거 농자를 보니까 무슨 농자니? 그렇지, 농사 지을 때의 농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그치, 농사를 업으로 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이제 학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 이제 농업이나 뭐 임업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어. 그러니까 야, 너 고농으로 가라. 그러니까 뭐 고등농업 고등학교쯤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고등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어떻게? 아니요, 의전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의전으로 간 거예요. 의전의 의자를 보니까 무슨 의자니? 그렇지. 의사할 때 의자죠. 그래서 의학을 가르치는 전문학교를 의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전으로 들어갔대요. 입학한 거지. 오늘에 이르러서는 맹장 수술로는 서울서도 정평이 있는 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일단 뭐 PC 뭐 이런 거 틀림없이 이런 얘기고. 자, 여기 부분 누이의 허무한 죽음에서 밑줄 쫙 긋고 밑줄 자, 밑줄 쫙 긋고 그 다음에 창섭이 의사가 된 계기라고 적어봅시다. 창섭이 의사가 된 계기. 자, 그 다음에 어디냐? 그래서 서울서도 정평이 있는 한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고농을 권했다. 그럼 아버지는 사실 농사일을 이어받기를 원했던 거지. 그렇죠? 그런 건 사실도 하나 알 수 있고 농사일을 이어받기를 원했다. 그렇지.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정평이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한다, 뭐 그런 평판이 있다 이런 얘기고, 요거는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 권위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유명해진 거야. 사실 실력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맹장 관련 쪽이면 뭐 창섭, 그렇지? 이렇게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창호가 기뻐해다오.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개인 병원으론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입원실 부족도 해결될 거다. 네 사진을 크게 확대해 내 새 진찰실에 걸어놓으마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볼까요, 그러면?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계획이 있네. 계획이 뭐니? 병원을 확장시키는 거야. 그쵸? 그리고 이제 뭐 개인 병원으로는 완비된 수술실, 그리고 새 진찰실에 네 사진을 걸어놓을 거야 라고 이제 막 기대심이 지금 부풀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향에 아버지를 뵈러 가는 거죠. 자, 그럼 아버지를 왜 뵈러 가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뒤에 내용을 한번 예측해 봅시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이번에 내 병원이 좋은 건물을 만나 커지는 거다. 자, 병원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 그렇죠? 이게 창섭이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래요. 물론 뒤에 나옵니다. 자, 병원 확장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래요, 뭐 건물도 필요합니다. 또 그렇지, 그 건물을 사야 되니까, 또는 뭐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지,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자, 그러면 물론 열심히 뭐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많이 벌었지만 병원 확장할 정도는 아니었나 봐.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적어보고 병원을 확장할 계획임. 창섭이 아버지를 찾아온 이유더라. 적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밑줄을 쳐봅니다. 개인 병원으론 제일 완비한 수술실이 실현될 거다. 자, 이때 창섭이의 심리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바로 확장할 병원에 대한 어떤 뭐 기대도 있고, 그리고 이미 지금 확장한 모습을 상상하고 어떤 자부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물의 심리를 또 알 수 있죠. 기대와 자부심. 적어보세요.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창섭은 바람도 쌀쌀할 뿐 아니라 오후차로 돌아가야 할 길이라 걸음을 재우쳤다. 재우쳤다라는 것은 재촉이었다. 재촉했다 이런 얘기고, 오후차로 돌아갈 길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볼일을 보고, 아버지를 뵙고 볼일을 보고 그날 이제 바로 올라갈 생각이었나 봐요. 자,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완비는요, 뭐 빠짐없이 완전히 갖춘, 완전히 구비된 이런 얘기가 되고, 재우쳤다는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재촉했다. 뭐 단어 뜻 정도만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재촉했다. 그 다음에 이 초록색 글은 선생님이 나중에 저기 프린트로 따로 정리해 줄게요. 그죠? 요건 지금 적지 맙시다. 일단 내용 파악이 우선이니까 정리는 뒤에 가서 합시다. 자, 넘어갑니다. 자, 길은 그 전보다 넓어도 좁고 바닥도 평탄하였다. 비나 오면 진흙에 헤어날 수 없었는데 복판으로는 자갈이 깔리고 어느 목은 좁아서 소바리가 논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갈라내어서까지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 라고 합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보이죠? 자, 일단 길은 그전보다 넓어도 좁고 바닥도 평탄했다, 뭐 평평했다. 그리고 여기 중간 두 번째 줄 복판이라는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 뭐 길 한복판에 이런 표현도 쓰죠. 그래서 복판이라고 하는 건 중간에 뭐 이런 어떤 공간의 중간에 이런 얘기고, 여기서 어느 목이라고 하는 건 골목할 때 목이에요. 길목할 때 목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얘기하지. 길, 그리고 이제 좁아서 소바리라고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소바리는 사실 지금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소랑 관련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저기 그게 뭐 옛날 저기 뭐 드라마나 그치? 아니면 저기 사극이나 아니면 저기 뭐 배경이 시골인데 보면 소를 이제 옆에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소 위에 이렇게 짐 같은 걸 올리잖아요. 그 소 위에 있는 짐을 소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엔 길이 좁아서 소발이가 이렇게 논으로 들어가기 십상이었는데 바위를 이렇게 잘 갈라내서 일매지게 넓은 길로 닦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일매지다라고 하는 건요, 고르다 이런 얘기야. 고르게.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자, 길은 여기서부터 닦아졌다 해서 가로를 닫아봅니다. 자, 지금 마을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을 풍경이 되게 어떻게 돼 있니? 잘 정리돼 있다. 그렇지. 관리돼 있다. 이런 얘기를 넣으면 되겠다. 정성스럽게 잘 관리된 마을 풍경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보여주는 이유는 있습니다. 자, 뒤에 나옵니다. 자, 일단 정성스럽게 잘 관리된 마을 풍경. 자, 그러면서 창섭은 생각하죠. 이럴 줄 알았다면 정거장에서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하였다. 그렇죠? 자, 이럴 줄 알았다면 그럼 사실은 길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 와보고, 그치?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길 바뀌고 나서는 처음 본 거죠. 처음 본 거. 자, 어찌됐건 자전거라도 빌려 타고 올 걸 하였다. 자, 그 다음에 눈에 익은 정자나무 선 논이며, 정자나무가 서 있는 논이며 돌각 담을 두른 밭들도 나타났다. 눈에 익었대요. 자기 집 논과 밭들이었다. 자, 논둑에 선 정자나무는 그 전부터 있은 것이나 밭에 돌각 담들은 아버지께서 손수 쌓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자, 초록색은 일단 복판은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뭐 가운데란 얘기고, 또 뭐 있나? 초록색은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난 영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잘 보자. 창섭의 아버지는 근검으로 근방에 소문났대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 소문났대. 마을 근처에 다 소문이 났대요. 뭐로? 근검으로. 근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 근검절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뭐하다, 검소하다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 단어의 뜻보다 창섭의 아버지가 근검하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누가 얘기해주고 있니? 누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서술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이거 예전에 우리 한번 뭐지? 최척전 공부할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자, 서술자가 그치, 인물형이나 뭐 성격을 그렇지, 어떻게 제시해주고 있니? 그렇죠. 직접 제시해주고 있죠. 그치? 자, 한번 적어볼까요? 자, 이 부분에다 밑줄을 치고, 자, 아버지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더라. 적어보세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요약적 제시 방법을 활용했다. 이런 말도 쓸 수 있죠. 요약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말도 쓸 수 있지. 그렇지, 얘들아. 기억나니 혹시 얘들아? 저기 그 직접적 제시 방법 말고 그럼 또 하나 뭐 있을까? 그렇죠. 간접적 제시 방법이 있겠지. 그치? 그럼 간접적 제시 방법은 뭐냐? 성격을 드러낼 때 뭐 어떤 사건에서 그 인물의 행동이나 말 같은 걸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런 거는
그렇지. 간접적으로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양쪽으로 본다면 사건 제시해줘야 되고, 상황 보여줘야 되고, 거기서의 인물의 행동, 말, 이런 거 다 보여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한 줄로. 서술자가 그냥 깔끔하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치? 직접적으로. 그러면 당연히 양쪽으로 봤을 때는 요약적 제시다라는 말도 쓸 수 있는 거지. 자, 어찌됐건, 그렇고요. 자, 적어보고.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러나 자기 대에 와서는, 보세요. 자기 세대에 와서는 밭 하루가리도 늘리지 못한 것으로도 소문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 세대 아버지겠죠? 창섭의 아버지, 그치? 그리고 뭐, 그 전 세대라면 또 할아버지. 창섭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치? 때는 하루가리를 막 늘렸나 봐요. 여러분들 이 하루가리가 뭐냐면, 어, 하루가리란 단어가 합쳐진 거야. 그러니까 가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보통 이제 밭을 경작할 때 뭐 이렇게 갈잖아. 그걸 가리라 그러는데 하루가리라는 얘기는 하루 동안에 하루 낮에 그러니까 해 떠 있을 때만 작업하니까 하루 낮 동안에 갈 수 있는 밭의 크기 요 정도가 돼요. 그러면 그 밭의 크기를 늘리지 못했다는 얘기는 자신의 밭을 크기를 늘리지 못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걸로도 소문 나 있대요. 근검한데 근검 절약을 뭐 하는 사람인데 땅을 늘리지 못했대.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럴까? 봅시다. 자 일단 뭐 부지런하고 검소하면 근검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거 그치? 그 다음에 하루가리 여기 나오네. 소를 데리고 하루 낮 동안에 갈 수 있는 밭의 넓이. 뭐 단어 뜻은 그냥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다. 창섭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니? 농부 그쵸? 근데 곡식값이 비싸지면 팔면 돈이 많이 되겠지. 근데 곡식값보다는 다른 물가들이 막 높아졌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씀씀이가 커지니까 돈을 많이 쓰겠죠. 그치? 이전보다는. 그래서 다른 물가들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게 논밭을 늘리지 못한 이유. 될 수 있지. 그치? 1이라고 적어보세요. 그렇지.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눈치챘다. 이유가 여러 개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전대에는, 그러니까 이전 세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라는 것이 큰 부담이 되다가, 이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다. 그치? 아들의 유학? 아들이 누구죠? 아들이 창섭이. 맥락 찾아야 돼. 그치? 아들이 창섭이. 아들의 유학? 아들이 뭐 공부하러 가야 돼? 딴 데로? 뭘까요? 아까 그렇지. 의전 간다 그랬잖아. 그치? 여러분들 지금 뭐 유학이라고 하면, 뭐 보통 이제 뭐 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근데 사실은 왜 시골이나 저기 지방의 입장에서는 서울로 공부하러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찌됐건 아들의 유학이라는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그럼 이것도 적어볼까? 그렇지. 자, 요게 이유2겠지. 이유2만 적으면 되겠죠. 전대에는 모르던 아들의 유학이란 것이 큰 부담인데다가 밑줄을 쫙 긋고 이유2라고 적읍시다. 이유2.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그치? 나를 부자 소린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린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약간 지금 말투가 바뀌었지? 앞에 보세요. 그렇지. 큰 따옴표가 있죠. 그러면 인물의 말 부분이지. 그럼 누가 말하는지를 빨리 파악해야겠죠.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나를 부자 소리는 못 듣고도 못 들어도 굶는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넉넉하게 물려주고 가셨다. 굶지 않을 정도로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할아버지 아버지는요 사투리예요. 사투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렇지? 굶는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도록 물려주시고 가셨다. 자, 드럭드럭 탐내서 모아서는 뭐래? 할아버지께서 쇠똥을 맨손으로 움켜다 넣으시던 그 돈, 그리고 아버지께서 멍더를 손수 이룩하시던 그 밭, 그치?
더 건 논으로 더 기름진 밭이 되도록, 그럼 조금 더 읽어볼까? 기름진 밭이 되도록, 여기네요. 그쵸? 기름진 밭이 되도록 닭달만 해 가기에도 내게는 벅찬 일인다. 그러면 보세요. 더 늘리지 않고 어떻게? 더 그 땅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더 기름지고 더 좋은 땅으로 가꾸기에도 뭐 했다? 내겐 벅찬 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지, 땅을 더 늘리지 못한 이유도 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정리 일단 밑줄. 자, 여기 가로를 쳐보세요. 할아버지, 여기 할아버니와 아버님께서의 가로를 열고, 그렇지, 가로 열고, 얘들아, 멍덜은 뭐냐면요, 그 막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위나 뭐 돌 같은 게 삐죽삐죽 나온 곳이야.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평평해야 되잖아. 근데 왜 중간중간에 보면 막 큰 돌이 있거나 큰 바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한 거야? 다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밭을 만들었대요. 누가? 아버지가. 이런 얘기죠. 자, 해서 밭을 더 걸다라는 얘기는 더 기름지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적어볼까요? 자, 일단, 가로는 어디서 닿냐면, 가로 열었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 닿냐면, 선생님 방금 읽은 부분, 내겐 벅찬 일일 게다. 여섯 번째 줄이네요. 내겐 벅찬 일일 게다. 그치, 괄호를 닫고, 이게 이유 3이겠죠. 정리하면, 늘리는 것보다 물려받은 땅을 어떻게 더 기름지고 좋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누가? 창섭의 아버지가.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러면 잠깐 체크하고 하면, 자, 할아버지께서 새똥을 맨손으로 하고 아버지께서, 이건 대대로, 그러니까 이 땅을 계속 잘 갖고 왔다 이런 얘기죠. 대대로 정성을 들여서 이룩한 논과 밭이더라. 적어보세요. 그렇지. 자, 적어보고 그 다음에 거는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뭐 기름지고 양분이 많은. 그렇지. 그 다음에 자, 닭달만에 여기서 가로 닫아라고 이야기했죠.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용에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아껴 쓰고, 그렇지? 아껴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는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뭐 했대요? 삐뚤어진 논빼미를 바로 잡고 밭에, 그렇지? 돌을 추려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고 개울엔 둑을 맞고, 그러다가 아들이 의사가 된 후로는 아들 학비로 쓰던 목까지 들여서 동네 길들은 물론 읍길과 정거정길까지 다 닦아놨대요. 자,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런 거지, 그치? 내 밭, 내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 그리고 내 근처에, 우리 집 마당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을에, 그치? 길들을 갈고 닦는 것, 땅을 갈고 닦는 것.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그치? 자, 보세요. 일단 표시를 좀 해볼까요? 닭달은 관리하는 거, 계속 관리해주는 거, 손질하고 매만지는 거. 그 다음에 절용에다가 가로를 열어봅니다. 절용. 그래서 어디서 가로를 닫냐면요. 어디 보자. 뚱마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야겠다. 조금 더 가야겠네요. 자, 일단 가로를 열어두고, 그 다음에 일단은 가로를 미리 닫아둘까? 그렇지, 미리 닫아봅시다. 절용해서 가로를 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번째 줄? 10번째 줄, 11번째, 12번째 줄, 13번째 줄에 잔홍으로 버티어왔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잔홍으로 버티어왔다 해서 가로를 닫아봅니다. 잔홍으로 버티어왔다. 그래서 가로를 닫고, 그러니까 땅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들여서 계속 가꾸고 농사를 짓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죠.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그렇지? 사실은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어떤 그 땅에 대한 가치관도 알 수 있지. 자, 그 땅에 대한 가치관은 뒤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조금만 더 봅시다. 조금만 더 보자. 그래서요, 자, 여기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품을 몇씩 들여서까지 빗뚫은 뭐 빗뚫어진 눈뱀이 바로 잡고 이 부분 밭에 돌을 추리고 뭐 이렇게 바람맞이로 담을 두르고 자 남는 돈은 다 어디다 쓴 거야? 땅을 위해 쓴 거예요. 남는 돈은 땅을 위해 쓴다. 썼다. 적어보고 얘들아 그 품은 뭐냐면요 보통 품은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어떤 뭐 품을 들이다 품을 들이다 이런 표현은 어떤 뭐 일할 때 쓰는 힘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을 할 때 그 고생 수고를 품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들여서 일을 시키는 것 그것도 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품삭이라는 말도 있지. 그러니까 품을 몇씩 들여서라는 얘기는 사람을 몇 명이나 써서 이렇게 길을 다 관리했다고. 근데 사람들을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그 다음에, 뭐, 여기 뚝막이는 뚝으로 막는 거. 하천을. 예를 들어, 여기는 막 물이 계속 흘러서, 여기에 이렇게 딱 막아놓고 이렇게 하면 길이 잘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막아놓거나. 그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동네 길들은 물론, 길 정거장까지 다 닦아놨다. 이것도 사실은 이유사가 되겠죠. 이유사. 남는 돈을 마을의 땅을 가꾸는데 사용했다. 이유사. 적어봅시다. 남는 돈을 마을의 땅을 가꾸는데 사용했다. 자, 해서 잔홍으로, 지금 잔홍으로, 좀 더 읽어볼까요? 뒤에 안 읽었으니까. 남을 주면 땅을 버린다고 여간 근실한 자국이 아니면, 소작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 주면 그 땅을 다 못 쓰게 된다고 여간 근실한 사람이 아니면, 그치? 뭐 한다고? 소작을 주지 않았대요. 소작은 땅 주고, 여기서 너 농사 지어. 그 다음에 뭐예요? 너 내가 땅 빌려줬으니까 어느 일정 정도는 줘. 이렇게 해서 소작 주는 거. 주지 않았고 소를 두 필이나 메고 일꾼을 세 명씩이나 두고 적지 않은 전답을 논과 그 밭을 전부 잔홍으로 버텼대요. 전부 자기가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소작을 준 게 아니라 버텨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가로를 닫았었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내용 계속 볼게요.